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의 시작 무탈하게 잘 시작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함께할 책은 사랑에 대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책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 그 모임에서 이번 달 다가오는 8월에 함께 읽을 책으로 고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생애라는 타이틀이고요. 아마 저희 북클럽에서 이 책을 고르지 않았다면 저 스스로 절대 이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 북클럽에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지인에게 아주 강하게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하는 다른 분이 이 책 너무 궁금하다고 함께 읽어보자고 강권하셔서 저도 읽게 되었어요. 이 작가 이승우 씨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승우님은 책 속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숙주라고 정의합니다. 기생물이 자기가 기생할 그 거처로 삼은 것이 숙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자기를 그 숙주로 선택해버린 그 사랑이라는 놈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생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포로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작가분 이승우 씨의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숙주다, 사랑이라는 기생충 바이러스의 숙주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표현이 참 독특하면서도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스토리입니다. 연애 스토리 안에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낭독하려는 부분은 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 가운데 메인 스토리는 아닙니다. 전체 스토리를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또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막 3년 넘어 3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 너무 풀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 작가님에게 결례인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고요. 메인 스토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이 소재로 등장한 한 주인공의 친구,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정의, 그 친구의 사랑관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원문을 읽을 거예요. 낭독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자제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유일하고 불변하는 사랑에 대한 논쟁.
웬 캐캐 묵은 스토이즘, 저도 못 먹어. 이런 말로 형배를 놀린 사람은 그의 고교 동창인 준호였다. 그러니까 키스나 겨우 하고, 심지어 키스도 안 해보고 연애를 끝낸다는 거야? 왜? 잡아먹힐까봐 겁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준호가 자유연애주의자이고 바람둥이라는 건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언하기 때문이고, 선언한 대로 실천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준호는 한순간도 연애를 끊고 지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직접 한 말이다. 연애의 상대를 수시로 바꿔왔으며 여러 명을 동시에 사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역시 그가 직접 한 말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는 어떻게 그것이 불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사랑하라, 그러나 빠지지는 말라. 그것이 준호가 그에게 내미는 충고였다. 사랑에 빠질 뿐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바람둥이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솔직하고 자기 감정과 행동에 자신만만하다. 준호에게 연애의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 것은 그의 관심과 노력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우선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같은 크기의 관심과 노력이 언제나 같은 크기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어떤 이의 눈에는 그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 과분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보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다른 남자들보다 연애의 기회를 많이 얻는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부러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미스터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까닭을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유전자는 꽤 힘이 세다. 이성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의 상당 부분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이란 어떠어떠하다고 발설하는 순간 흐릿해져 버리는 이상한 물질이다. 입김을 불면 사라지는 유리창의 성애와 같다고 해야 할까? 매력을 끈 사람이 희고 갸름한 얼굴선, 삼나무처럼 쭉 뻗은 몸매, 그리고 깊고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선이나 몸매나 눈빛이 매력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인 매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술, 정신을 빼놓는 홀림과 같은 것이 아닌가. 누군가에게 홀린 사람은 자기를 홀린 것이 그 사람의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얼굴선, 몸매, 눈빛 같은 것에 실려있는 어떤 것,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기운이지, 얼굴선이나 몸매나 눈빛 자체는 아닌 것이다. 홀림당한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할 줄 모른다. 아니, 홀림은 이성적 판단에 잡히지 않는다. 홀림은 속수무책인 현상,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홀린 사람이 아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매력이다. 여기서 홀림 당한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숙주가 되어버린 사람이겠죠.
자유연애주의자 혹은 새칭 바람둥이들이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매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다. 이들은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앞세운다. 사람은 다 다르다. 사람은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만 전부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공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공유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이 개체 간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격, 그 사람의 정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차이 속에 매력이 잠겨 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하고 특별하므로 모든 사람을 고유하고 특별하게 대해야 한다. 유일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사람의 매력은 한 줄로 순서를 매겨 세울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하다. 사람의 매력이 다르므로 연애도 다르다. 한 개인을 전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신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며 고유한 특성을 발견해주고 그것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연애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연애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사람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음, 모든 사람이 같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저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개인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시각에 의해 불평등과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견해를 내세우곤 한다. 용모나 신분이나 성격의 차이 같은 것들을 인간의 본성이나 공동 운명보다 앞세울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의 극단적 형태는 히틀러의 인종차별이다. 사람은 다르지 않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려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다. 더 특별한 사람도 없고 덜 매력적인 사람도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고유성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사람의 특별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는 것이 연애 지상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이다. 사람이 다르지 않은데, 사람의 매력이 다르지 않은데, 다 똑같은데, 그놈이 그놈인데 무슨 기대를 하겠어? 하고 준호는 반문했다. 준호의 논리는 급경사를 타고 올라갔다. 이른바 인간의 동일성을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연애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얻게 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르지 않다고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껏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아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개개인의 차이에 민감하여서 각자에게서 각자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향해 섬세하게 응대한다고 준호는 말한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체험할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떨림, 그것이 연애가 제공하는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다. 연애의 쾌락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형배는 물었다. 준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것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해주는 행위라는 뜻이야? 바람둥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뜻이야? 바람둥이야말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물었죠. 준호는 답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뜻이라고 대답하죠. 이어서 차이에서 나오는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반문을 해요. 혹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욕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니? 사람마다 다른 누군가의 매력이 아니라 들끓는 너의 욕망이 내가 말하는 사랑의 시작 아니니? 내가 욕망하는 것이 여럿이어서 그걸 욕심껏 다 충족시키려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거 아니야? 연애 대상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존중해서, 너의 쾌락을 존중해서 애인들을 대상화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내 쾌락을, 너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애 대상자들을 이용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니? 라고 물었죠. 자, 준호가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통해 쾌락을 얻는 것이 나쁜가? 쾌락을 위해 연애를 하는 것이 나쁜가? 중요한 것은 쾌락이 연애 안에 있느냐, 연애하는 사람의 내부에 있느냐이지, 연애 대상자들의 고유성을 구별하지 않는 연애, 그런 연애야말로 자기 내부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안의 쾌락을 연애 대상자에게 투사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 나는 연애 대상자와의 만남을 통해 탄생할 쾌락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즐긴다. 쾌락은 연애의 과정에서 탄생해 그 연애가 시작될 때까지는 상상도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이지. 대상이 다르면 쾌락도 달라. 그 쾌락이 연애의 대상과 함께 만든 것, 그러니까 공조한 것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즉 각자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애가 제공하는 쾌락도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 연애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야. 이런 준호의 대답에 또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참 이상한 논리다.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더 도덕적이라는 뜻인 거야? 준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도덕적이냐고?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속설에 속지 말자. 도덕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됨, 인간의 됨됨이 혹은
인간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문제이지. 한번 물어보자. 평생토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고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추켜 세워져 왔는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일까? 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기적 같은 어리석음을 실천하는 것일까?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나는 본다. 사랑, 즉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억압되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본다. 이 둘은 무관하지 않아 서로가 서로의 원인일 테니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아예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그게 만약 거짓이 아니라면 아예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대가 없어서든 억압에 짓눌려서든 어쨌든 아예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개별적 존재가 발산하는 매력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개별적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 안의 쾌락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더 나쁜 경우로 단지 편리와 관습에 따라 사랑을 구실로 내세워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가진 고유성에 대한 마땅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평생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건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속설일 뿐이야. 이런 준호의 논변에 또 다른 한 친구가 되묻습니다. 이렇게요.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속설이라니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니? 그런 사랑이 부도덕하다는 거야? 고귀한 거잖아. 이런 친구의 반응에 준호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자.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이상화된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니?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서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바로 이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불변성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쓴 것 아니니? 그런 거잖아.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신화는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너 모르는 거야? 사랑은 이 신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야. 사실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야. 모든 신화의 탄생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신화 역시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세상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구별하자는 거지.
사랑을 제도와 섞어서 혼동하지 말자는 뜻이야. 세상의 질서를 위해 사랑이 희생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기획된 이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신화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야. 한 사람과의 길고 지루한 사랑이 고상하고 훌륭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장려되고, 그렇지 않은 사랑은 저열하고 추잡하고 비인간적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은 그마저도 효용성이 의심스럽거니와 무엇보다 사랑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순하고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도 맞지 않는 모순 당착이야. 이런 준호의 생각이 워낙 견고했으므로, 그리고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억지로 몰 수만은 없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친구들은 입을 닫았다. 준호는 형배가 연애를 시작해 놓고 도중에 중단하는 일이 잦은 것은 무의식을 통해 주입된 그 낭만적 신화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일 거라고 진단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형배는 누군가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고 설레며 연애가 주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에 문득 이 사랑이 그의 인생에 허락된 유일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그 신화적 사랑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면서 혹시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주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만일 그 유일한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 느끼는 기쁨은 잘못된 것이므로 거부해야 하니까. 너무 완벽한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죠? 만일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수습하는 게 어렵고 복잡해질 테니까 관계가 조금 진전되면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찾아오고 죄의식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의혹과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배가 연애를 시작해놓고 도중에 중단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친구 준호의 진단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배후에 있는 것이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에 대한 신화인데, 그 신화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체는 실은 사랑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다만 결혼이라는 제도일 뿐이라는 거죠. 결혼이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내 말은 결혼은 제도로서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랑은 왜곡되고 희생을 강요받았다. 결혼은 사랑이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 관여하지 않는 분야이다. 이 부분을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읽는다면 멘붕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결혼은 사랑이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 관여하지 않는 분야이다.
인류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가 결혼이라고 할까요? 이 종족 유지를 위한 DNA 활동으로서 한 마리의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발로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네요. 두 마리의 호모 사피엔스가 그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권장되는 행위의 하나가 결혼일 뿐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것에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리고를 떠나서 이런 시각이 재밌어서요. 결혼은 사랑이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야이다. 전혀 다른 층위에 있는 둘을 섞어서 인과관계로 연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준호는 카프카의 딜레마를 형배에게 적용했다. 그에 의하면 카프카는 결혼 제도의 불순함을 간파한 사람이었다. 결혼은 필요하지만 사랑 때문에 혹은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결혼 때문에 혹은 결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필요들은 다른 데서 기인하는 필요라고 그는 생각했다. 결혼이 사랑을 훼손하고 사랑이 결혼을 곤란에 빠뜨릴 것을 그는 걱정했다. 준호는 확고했고 그 생각은 거의 신념과 같았고 형배는 그의 그 신념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챕터가 끝이 나요. 이 친구 준호라는 인물의 사랑관이 이 책의 주인공들이 보이는 그 사랑관은 아닙니다. 주인공들이 펼치는 사랑관, 그들이 실천한 사랑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생각이 너무 기발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내용이 너무 빡빡해서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좀 잘 들리지 않으신다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이 저는 기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랑과 결혼에 대한 통념들에 대한 가치 전복을 시도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합니다. 깊은 밤이에요. 저도 이제 자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하루 되셨기를, 그리고 내일 또 더 좋은 그런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미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